촛불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1519년 프랑스 앙부아즈의 어느 저택에서 침상에 누운 67 세 노인의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공중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선을, 완성되지 않은 그림을,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의 형상을 말입니다. 그의 곁에는 수많은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거울로만 읽을 수 있는 글씨로 가득한 암호 같은 문장들로 빼곡히 채워진 신비로운 기록들이었습니다. 무엇을 그토록 숨기려 했을까요? 1450년 봄, 토스카나의 작은 마을 비치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레오나르도라는 이름을 받은 그 아이는 특별한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어머니 카테리나는 농부의 딸이었고 아버지 세르피에로는 공증인이었지만 그들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시절 혼외자는 아버지의 성을 이을 수 없었고 길드에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이 축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니까요. 소년 러나르도는 할아버지 안토니오와 함께 살았습니다. 넓은 농장에서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라틴어를 외우며 책상 앞에 앉아 있을 때 러나르도는 새의 날개짓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물의 흐름을 지켜보며 그 신비로운 움직임에 매혹되어 있었고 나무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양을 따라 그리며 자연의 법칙을 체득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손자가 돌멩이 하나를 1시간 동안 바라보는 것을, 개미 한 마리가 먹이를 옮기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는 것을 말입니다. 왜 그렇게 오랫동안 그러고 있니? 할아버지가 물었을 때 소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돌도 살아있는 것 같아요. 개미도 저마다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남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소년의 손은 언제나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땅에, 나무 껍질에, 집벽에 말입니다. 어머니는 때로 놀랐습니다. 아들이 그린 동물들이 너무나 생생해서 마치 살아 움직일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0살 무렵에 러나르도가 죽은 새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돌을 던지며 지나쳤고 어른들은 불길하다며 피해갔습니다. 하지만 러나르도는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1시간 동안 새를 바라봤습니다. 깃털 하나하나의 결을, 부리의 섬세한 곡선을, 감긴 발가락의 형태를 말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와 그림을 그렸습니다. 죽은 새의 모습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의 모습을, 하늘을 나는 자유로운 모습을 상상해서 그렸습니다. 어머니 카테리나가 물었습니다. 새가 죽어서 슬펐니? 소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새가 어떻게 날았는지 알고 싶었어요. 왜 하늘을 날 수 있는지, 어떤 힘이 새를 공중에 떠있게 하는지 궁금했어요. 그 대답을 들은 어머니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다르다는 것을, 보통의 관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러나르도는 글자를 거꾸로 썼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거울에 비춰야만 읽을 수 있게 말입니다. 선생님들은 고치려 했지만 소녀는 계속 거꾸로 썼습니다. 이게 더 자연스러워요. 제 손이 이렇게 움직이고 싶어 해요. 훗날 사람들은 추측했습니다. 비밀을 지키려 했던 것이라고. 하지만 어쩌면 그저 그의 뇌가 다른 방식으로 작동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12살이 되던 해에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세르피에로가 찾아왔습니다. 아들의 그림을 보러 그 소문으로만 듣던 재능을 직접 확인하러 말입니다. 러나르도가 그린 방패 그림이 있었습니다. 괴물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는데 너무나 생생해서 보는 사람이 뒤로 물러설 정도였습니다. 아버지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즉시 결심했습니다. 플로렌체로 가자. 내게는 재능이 있다. 1466년 14살의 러나르도가 플로렌체에 도착했습니다. 르네상스의 중심지에, 예술의 도시에, 인간의 가능성이 무한히 펼쳐지는 꿈의 무대에 말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소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도시에서 그가 얻게 될 것과 잃게 될 것을, 영광과 고독이 함께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플로렌체의 아침은 망치 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베로키오의 작업장, 르네상스 최고의 예술가 중 하나인 안드레아 델 베로키오가 운영하는 그 유명한 공방으로 러나르도가 걸어 들어갔습니다. 작업장은 분주했습니다. 제자들이 석고를 빚고 있었고 누군가는 청동을 녹이며 조각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다른 누군가는 그림의 밑그림을 그리며
스승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로키오가 새 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그 시골에서 온 소년이구나. 세르피에로의 아들이고. 레오나르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업장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들을, 반완성된 조각상들을, 복잡한 설계도들을 말입니다. 손을 보자. 베로키오가 소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지 않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떨리지 않는구나. 그림을 그릴 때 손이 떨리지 않는다. 좋은 징조다. 첫 번째 과제는 단순했습니다. 달걀 그리기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웃었습니다. 달걀이라니, 그런 쉬운 것을. 하지만 러나르도는 웃지 않았습니다. 달걀을 들고 1시간 동안 관찰했습니다. 빛이 달걀에 어떻게 떨어지는지를, 그림자가 어떻게 생기고 변화하는지를, 곡선이 어떻게 이어지며 완전한 형태를 만드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렸습니다. 단순히 달걀을 베끼는 것이 아니라 달걀이라는 존재의 본질을 캔버스에 담으려 했습니다. 베로키오가 그림을 봤습니다.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것은 달걀이 아니다. 레오나르도가 당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다. 이것은 달걀이 가진 모든 비밀이다. 빛과 그림자의 원리가, 형태의 본질이, 생명의 시작이 모두 담겨 있다. 그날부터 러나르도는 베로키오의 특별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작업장에는 엄격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신입은 물감을 갈고 붓을 씻고 캔버스를 준비하는 일만 해야 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달랐습니다. 촛불을 켜고 혼자 그렸습니다.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아무도 모르게 말입니다. 그리고 관찰했습니다. 플로렌체의 사람들을, 시장에서 흥정하는 상인들을, 거리에서 만나는 연인들을, 교회에서 기도하는 신도들을 말입니다. 노인의 주름진 손을, 아기의 통통한 뺨을, 젊은 여인의 목선을 말입니다.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거울 글씨로 기록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1469년 마침내 베로키오가 허락했습니다. 내 그림에 천사 하나를 그려보아라. 그림은 예수의 세례였습니다. 베로키오의 대작 중 하나가 될 작품이었고 그 왼쪽 구석에 천사 하나를 그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며칠 동안 준비했습니다. 천사의 모습을 상상하며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렸습니다. 천사를, 얼굴을 그렸습니다. 인간의 아름다움과 신성함이 조화된 날개를 그렸습니다. 실제 새의 날개를 연구해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옷자락을 그렸습니다. 바람에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베로키오가 그림을 봤습니다. 그리고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듯이 나는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않겠다.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왜요, 스승님? 베로키오는 러나르도가 그린 천사를 가리켰습니다. 저 천사가 내가 그린 모든 것을 뛰어넘었다. 내가 평생 추구한 아름다움을, 내가 도달하려 애써온 경지를 17살 소년이 단숨에 그려냈다. 그날부터 베로키오는 회화 작업을 중단하고 조각에만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러나르도는 알았습니다. 자신에게 무언가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것이 축복이자 동시에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1472년 20살의 러나르도가 화가 길드에 등록했습니다. 이제 그도 독립된 예술가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베로키오의 작업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무렵 플로렌체에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베로키오의 제자 중에 천재가 있다더라.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초상화를 주문하러, 종교화를 의뢰하러 말입니다. 레오나르도의 첫 번째 독립작품은 수태고지였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성모 마리아에게 예수의 잉태를 알리는 장면으로 수많은 화가들이 그려온 전통적인 주제였습니다. 하지만 러나르도의 수태고지는 달랐습니다. 마리아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단순한 놀람보다는 깊은 사색이 담겨 있었고 경이로움과 두려움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천사의 날개는 실제 새의 날개를 정확히 연구해서 그렸습니다. 배경에 사는 실제 토스카나의 산맥을 모델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너무 사실적이다. 신성한 장면에 현실성이 너무 강하다. 천사가 너무 인간 같다. 러나르도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적인 것이 왜 나쁜가요?
아름다운 것이 왜 문제인가요? 하지만 곧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1476년 러나르도와 다른 젊은이들이 익명의 고발을 받았습니다. 동성애 혐의로 말입니다. 당시 플로렌체에서 동성애는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였습니다. 러나르도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2달 동안 차가운 석벽에 둘러싸인 채로 말입니다. 어두운 감옥에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자신을 미워하는 걸까? 그저 아름다운 것을 그리고 진실을 탐구하고 싶을 뿐인데 말입니다. 다행히 증거 부족으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깊었습니다. 그날 밤 러나르도는 일기에 썼습니다. 거울 글씨로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나는 진실을 그릴 뿐이다. 아름다움을 추구할 뿐이다. 감옥에서 나온 후 러나르도는 더욱 고독해졌습니다. 작업실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했고 대신 자연을 관찰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의 흐름을 그렸습니다. 1시간씩 강가에 앉아서 물이 돌을 만나 부딪히고 갈라지고 다시 모이는 모습을 탐구하며 말입니다. 꽃잎이 떨어지는 모양을 그렸습니다. 바람의 방향을 따라가며 중력과 공기 저항이 만들어내는 복잡한 궤적을 말입니다. 새의 비행을 연구했습니다. 날개 하나하나의 움직임을, 깃털의 각도 변화를, 공기역학의 원리를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저 화가는 그림보다 새에 더 관심이 많다더라. 하지만 러나르도에게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새의 날개와 천사의 날개가, 물의 흐름과 머리카락의 곡선이, 꽃잎의 나선과 달팽이, 껍데기의 소용돌이가 같은 원리에서 나온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해부학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림을 더 정확히 그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곧 해부학 자체에 매료되었습니다. 밤에 몰래 시체 한 치소에 갔습니다. 의사들과 친해져서 해부를 참관할 기회를 얻었고 때로는 직접 메스를 들고 인체의 내부를 탐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렸습니다. 근육의 결을, 힘줄의 연결을, 뼈의 구조를, 혈관의 흐름을 말입니다. 거울 글씨로 설명을 달았습니다. 아무도 읽을 수 없게 자신만의 비밀 연구로 남겨두기 위해 말입니다. 당시 해부학은 금기였습니다. 교회에서 금지했습니다. 인간의 시체를 해부하는 것은 신이 만든 몸을 훼손하는 신성모독이라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러나르도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알고 싶었습니다. 인간의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생명이란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더욱 혼자가 되었습니다. 일반 사람들과는 대화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일상적인 이야기를 할 때 러나르도는 심장의 구조를 생각했습니다. 동료 화가들도 그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림 그리는데 해부학이 왜 필요해? 보이는 대로 그리면 되지. 하지만 러나르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표면만 그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부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시절 러나르도가 남긴 기록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토록 외로운가? 다른 사람들은 만족하는데 나만 계속 의문을 품는가? 하지만 그 외로움이 그의 예술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29살이 되던 해, 러나르도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플로렌체를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1482년 30살의 러나르도가 플로렌체를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밀라노였습니다. 루도비코 스포르차 공작이 다스리는 북부 이탈리아의 강력한 도시국가였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이리였습니다. 밀라노 공작이 궁정 예술가를 찾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고 더 나은 조건을 찾아서 이주를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플로렌체에서 러나르도는 점점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끊임없는 소문들이, 과도한 기대들이 그를 옥죄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재능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마다 완벽을 추구했습니다. 한 붓, 한 붓이 만족스럽지 않았고 색깔 하나하나가 자신의 상상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많은 그림을 미완성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의뢰인들이 화를 냈습니다. 언제 완성할 건가? 이미 계약금을 지불했는데. 러나르도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완성이 무엇인지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밀라노로 가는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말을 타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넜습니다. 혼자서 자신의 생각과 꿈들만을 동반자로 삼아서 말입니다. 도중에 자주 멈춰 서곤 했습니다. 새로운 풍경을 보기 위해 다른 방식으로 흘러가는 물을 관찰하기 위해 말입니다. 그리고 그렸습니다. 여행용 스케치북에 말입니다. 산의 능선이 하늘과 만나는 부드러운 선을, 구름의 그림자가 대지에 들이우는 신비로운 모양을, 강물이 돌 사이를 흘러가며 만들어내는 복잡한 소용돌이를 말입니다. 밀라노에 도착했을 때 러나르도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욱 조용해졌지만 더욱 집중되어 있었고, 외로워 보였지만 동시에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루도비코 공작을 만났습니다. 당신이 그 유명한 플로렌체 화가인가? 화가이기도 합니다. 이기도 하다고? 그럼 다른 것도 할 줄 아는다는 뜻인가? 러나르도는 미리 준비해온 편지를 꺼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소개한 자기소개서였습니다. 편지에는 10가지 능력이 적혀 있었습니다. 요새, 설계, 공성병기, 제작, 운하건설, 건축설계, 조각, 음악, 그리고 마지막에 회화 말입니다. 공작은 놀랐습니다. 화가가 아니라 만능인이군. 이 모든 것을 정말 할 줄 아는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원리와 기계를 설계하는 원리가 인체를 연구하는 것과 건물을 짓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날부터 러나르도는 밀라노 궁정의 공식 예술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작업은 따로 있었습니다. 궁정에서 주어진 방 하나를 비밀 연구실로 만들었습니다. 낮에는 공작의 명령에 따라 공식적인 작업을 했지만 밤에는 자신만의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해부학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밀라노의 의사들과 접촉해서 더 많은 시체를 구해다가 밤에 해부했습니다. 그리고 기계를 설계했습니다. 나는 기계, 물을 끌어올리는 기계, 시간을 재는 정밀한 장치, 심지어 하늘을 나는 기계까지 말입니다. 모든 설계도는 거울 글씨로 기록했습니다.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만의 언어로 사고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공작은 만족했습니다. 러나르도가 만든 축제 장치들이 화려했고 설계한 요새가 견고했으며 그려준 초상화들이 생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러나르도 자신은 불안했습니다.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었고 무언가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계속 커져갔습니다. 그 무렵 루도비코 공작이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수도원 식당, 벽에 그림을 그려주게. 산타마리아, 델레 그라치의 수도원, 수도사들이 식사하는 공간의 거대한 벽면에 최후의 만찬을 그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러나르도는 망설였습니다. 최후의 만찬, 예수가 제자들에게 배반을 예고하는 극적인 장면으로 수많은 화가들이 도전했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한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그리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그 순간의 충격과 감동을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모르겠습니다. 완벽하게 그릴 때까지 걸리는 만큼. 공작은 웃었습니다. 또 미완성으로 남기려는 건 아니겠지? 러나르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그림이 자신의 운명을 바꿀 것이라는, 그리고 후세의 길이 남을 작품이 될 것이라는 예감은 있었습니다. 1495년 산타마리아 델레 그라치의 수도원에서 러나르도가 커다란 벽 앞에 서 있었습니다. 높이 4m, 폭 9m에 달하는 그 거대한 벽에 최후의 만찬을 그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몇 주 동안 그저 벽을 바라봤습니다. 빈 벽을, 아직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을 말입니다. 수도사들이 의아해했습니다. 화가님, 언제 그림을 시작하시는지요? 이미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벽이 비어 있는데요. 머릿속에서는 매일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의 표정을, 제자들의 자세를, 그 순간의 빛과 그림자를 말입니다. 러나르도는 상상했습니다. 예수가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하리라고 말하는 그 충격적인 순간을 12명의 제자들이 각각 어떻게 반응할지를, 그 다양한 감정들이 어떻게 얼굴과 몸짓으로 드러날지를 말입니다. 놀라는 사람, 분노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죄책감에 사로잡힌 사람까지 말입니다.
각각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지 깊이 연구했습니다. 밀라노 거리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을 관찰하러, 진짜 감정이 드러나는 순간들을 포착하러 말입니다. 시장에서 흥정하는 상인의 손짓을, 나쁜 소식을 듣고 놀라는 부인의 표정을, 화난 남자의 주름진 이마를, 슬픔에 잠긴 여인의 축, 늘어진 어깨를 말입니다. 모든 것을 스케치했습니다. 수백 장의 습작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해부학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감정이 어떻게 근육의 움직임으로 나타나는지,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신체의 자세로 드러나는지 알아내기 위해 말입니다. 6개월이 지나서야 첫 번째 붓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프레스코 기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프레스코는 석회가 마르기 전에 빨리 그려야 했습니다. 수정이 불가능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완벽한 순간까지, 자신이 만족할 때까지 말입니다. 새로운 기법을 개발했습니다. 템페라와 유화를 섞은 천천히 그릴 수 있고 언제든 수정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말입니다. 매일 수도원에 갔습니다. 하지만 매일 그리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1시간 동안 한 제자의 손만 바라봤습니다. 어떤 각도가 가장 자연스러운지 결정하기 위해 말입니다. 때로는 하루 종일 예수의 얼굴만 생각했습니다. 신성과 인간성을 동시에 표현할 방법을, 사랑과 슬픔이 공존하는 복잡한 감정을 어떻게 그릴지 고민하며 말입니다. 수도원장이 불평했습니다. 공장님께 말씀드리겠소. 이 화가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레오나르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수의 얼굴을 그리는데 서두를 수는 없습니다. 3년이 걸렸습니다. 1498년 마침내 최후의 만찬이 완성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소문을 듣고 그 놀라운 작품을 직접 보기 위해 말입니다. 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최후의 만찬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자들이 일렬로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4명씩 3그룹으로 나뉘어 있었고 각각 다른 반응을 보이며 역동적인 구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칼을 쥐고 분노했습니다. 요한은 충격에 몸을 기울였습니다. 유다는 돈주머니를 움켜쥐고 어둠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의 예수는 평온하면서도 슬픈 표정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표현이 가능한가? 저들은 그림이 아니라 실제 사람 같다. 레오나르도는 만족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이 상상한 것을 완전히 구현한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기법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그림이 벽에서 벗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밀라노의 습도와 온도 변화 때문에 말입니다. 레오나르도는 절망했습니다. 3년의 혼신의 노력이 천천히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또 다른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1503년 플로렌체로 돌아온 레오나르도에게 한 상인이 찾아왔습니다. 프란체스코 델 조콘도, 비단과 모직물을 취급하는 성공한 장사꾼이었습니다. 아내의 초상화를 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내 리자 게라르디니는 당시 24세의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3번째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레오나르도는 처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평범한 부르주아 가정의 초상화 주문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리자를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녀의 미소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무언가가 말입니다. 잠깐만요. 그 표정을 그대로 유지해 주세요. 레오나르도가 급히 말했습니다. 지금 그 미소요? 아니, 미소라고 하기에는 뭔가 다른 것이 섞여 있네요. 미소였지만 완전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슬픔이 섞여 있었고 지혜도 있었으며 비밀도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레오나르도는 매일 리자를 그렸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 미묘한 표정을 캔버스에 담아내는 것이 말입니다. 몇 번이고 지우고 다시 그렸습니다. 입술의 곡선을, 눈가의 미세한 주름을, 뺨의 부드러운 곡선을 말입니다. 스푸마토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윤곽선을 흐리게 하고 색채를 부드럽게 연결해서 신비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혁신적인 방법을 말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프란체스코가 재촉했습니다. 언제 완성되나요? 곧 끝납니다. 하지만 레오나르도는 그림을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완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직 무언가 부족하다고,
그 완벽한 미소를 완전히 포착하지 못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결국 프란체스코는 포기했습니다. 돈을 받지도 못한 채 아내의 초상화도 얻지 못한 채 말입니다. 러나르도는 그 그림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자신의 곁에 두었습니다. 평생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가장 소중한 작품으로 간직했습니다. 사람들은 나중에 그 그림을 모나리자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러나르드에게 그 그림은 다른 의미였습니다. 인간의 내면을 완벽하게 그려낸 최초의 시도였고 예술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 경지에 대한 탐구였으며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이 만나는 지점에 대한 평생의 연구였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모든 인간의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희망과 절망이, 사랑과 그리움이, 그리고 삶의 모든 복잡함과 모순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러나르도는 알았습니다. 이 그림을 넘어서는 작품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예술에는 끝이 없다는 것을, 완벽을 향한 여정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진리를 말입니다. 1500년대 초 러나르도의 작업실은 마치 미래에서 온 과학자의 연구소 같았습니다. 한쪽 벽에는 인체 해부도가 촘촘히 걸려 있었고 다른 쪽에는 복잡한 기계 설계도들이 펼쳐져 있었으며 바닥에는 반쯤 만든 조각상이, 천장에는 나는 기계의 정교한 모형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모든 것을 이해하려 한다. 러나르도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새들을, 구불구불 흘러가는 강물을,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을 말입니다. 새가 나는 이유와 원리를, 물이 흐르는 법칙과 패턴을, 사람이 웃고 우는 생리학적 원인을, 모든 자연현상의 근본적인 비밀을 알고 싶다. 하지만 러나르드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밤이면 시체를 해부했습니다. 39가 넘는 시체를 해부하며 인체라는 소우주의 비밀을 파헤쳤습니다. 심장이 어떻게 피를 온몸으로 순환시키는지 발견했습니다. 혈액순환 이론을 윌리엄 하비보다 100년 앞서 이해했습니다. 폐가 어떻게 공기를 정화하고 산소를 혈액에 공급하는지 관찰했습니다. 뇌가 어떻게 생각과 감정을 만들어내는지 추론했습니다. 모든 발견을 거울 글씨로 세밀하게 기록했습니다. 인간의 몸은 작은 우주다. 온 세상의 원리와 법칙이 이 작은 공간에 완벽하게 들어있다. 낮에는 기계를 설계했습니다. 자동차의 원형이 될 수 있는 자동 이동 장치를 그렸습니다. 헬리콥터의 기본 아이디어가 담긴 공중 나사를 구상했습니다. 탱크의 모형이 될 장갑차를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실제로 만들어지지는 못했습니다. 당시의 기술력과 재료로는 구현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레오나르도는 좌절했습니다. 내 머릿속의 기계들이 현실이 되려면 몇백 년이 걸릴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모형이라도 만들었습니다. 원리를 증명하고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 말입니다. 어느 날 밀라노 궁정에서 성대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러나르도가 만든 자동 사자가 등장했습니다. 스스로 걸어가서 가슴을 열고 안에서 백합꽃을 꺼내는 정교한 자동 장치였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마법이다. 악마의 힘을 빌린 것이 틀림없다. 러나르도는 씁쓸했습니다. 과학적 원리를 마법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무지가 안타까웠습니다. 이 시기에 러나르도는 가장 야심찬 실험을 했습니다. 인간이 하늘을 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이었습니다. 새들을 오랫동안 관찰했습니다. 어떻게 날개를 움직이는지, 바람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상승 기류를 타는 방법은 무엇인지 치밀하게 연구했습니다. 거대한 날개를 만들었습니다. 나무 프레임에 천을 씌운 사람이 착용할 수 있는 크기의 인공 날개를 말입니다. 몬테 체체리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실험하기 위해 말입니다. 날개를 몸에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바람의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뛰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실망은 컸습니다. 인간은 새가 될 수 없나 보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낙하산을 고안했습니다. 추락할 때 안전하게 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입니다. 글라이더를 설계했습니다. 엔진 없이도 바람의 힘만으로 날 수 있는 활공기를 구상했습니다.
모든 아이디어를 노트에 정성스럽게 기록했습니다. 언젠가는 사람도 하늘을 날 것이다. 새처럼 자유롭게 구름 위를 날아다닐 것이다. 그 무렵 또 다른 중요한 실험도 진행했습니다. 물의 흐름과 역학에 대한 심화 연구였습니다. 강가에서 몇 시간씩 물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흘러가는지, 돌을 만나면 어떻게 변하는지, 속도와 압력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관찰했습니다. 소용돌이를 수백 장의 스케치로 그렸습니다. 물의 흐름이 만들어내는 복잡한 패턴들을, 자연이 만드는 완벽한 곡선들을 말입니다. 물의 압력을 이용한 혁신적인 기계를 설계했습니다. 기존의 물레방가보다 훨씬 효율적인 동력 장치를 말입니다. 물은 생명이다. 물의 원리를 완전히 이해하면 생명의 비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연구와 실험들이 러나르도를 더욱 고독하게 만들었습니다. 동시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화가가 왜 시체를 해부하는지, 예술가가 왜 기계를 만드는지, 그림 그리는 사람이 왜 새 비행을 연구하는지 전혀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누군가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한참을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궁금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끝없는 호기심이 그를 시대를 훨씬 앞서가게 했습니다. 500년 후에야 셔렐이 실현될 아이디어들을 품고 미래의 과학자들이 발견할 원리들을 먼저 깨닫고 있었습니다. 밤늦게 혼자 작업실에서 그는 때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잘못된 시대에 태어난 것일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내가 있어야 할 때다. 미래를 위해 씨앗을 뿌리는 것이 내 역할이다. 64세의 러나르도가 알프스를 넘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를 떠나 프랑스로 가는 길이었고 아마도 마지막 여행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있었습니다. 젊은 프랑스, 왕 프랑수와 1세가 정중하게 초대했습니다. 프랑스에 와서 자유롭게 연구하십시오. 그림을 그리든 기계를 만들든 철학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는 영광입니다. 러나르도에게는 매력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자유, 그가 평생 갈망했던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떠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는 그의 고향이었습니다. 모든 기억이 담긴 곳이었고 첫사랑과 같은 땅이었습니다. 짐을 꾸리면서 무엇을 가져갈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수십 건의 노트들, 평생에 걸쳐 기록한 연구의 결과들을, 수백 장의 설계도들을, 미완성된 그림들을,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모나리자를 말입니다. 그 그림만은 절대 떨어뜨릴 수 없었습니다. 앙부아즈의 클로루세 성, 러나르도의 마지막 거처가 될 아늑한 곳이었습니다. 작지만 충분한 공간이 있었고 연구하기에도 적합했으며 무엇보다 평화로웠습니다. 왕은 자주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연구하고 계십니까, 메스트로? 러나르도는 기꺼이 보여주었습니다. 새로운 설계도를, 해부학의 놀라운 발견들을, 자연의 법칙에 대한 통찰들을 말입니다. 왕은 매번 감탄했습니다. 당신의 머릿속에는 온 우주가 들어있는 것 같군요. 하지만 러나르도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른쪽 팔이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그림을 그려온 소중한 오른손이 더 이상 자유롭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왼손으로 그림을 그려야 했습니다. 예전만큼 정교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때때로 떨렸고 원하는 선을 그리기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그림을 그렸습니다. 성 요한 세례자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가리키는 성 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신비로운 미소를 띤 모나리자와 닮은 듯 다른 표정으로 말입니다. 그 미소에는 모나리자의 미소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깨달음이었습니다. 삶의 끝에서 얻은 지혜로움이었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평온함이었습니다. 제자 프란체스코, 멜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좀 쉬세요. 쉬고 있다. 평생 중 가장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 러나르도는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업이 나를 살게 한다. 호기심이 나를 살게 하고 탐구하는 기쁨이 나를 살아있게 만든다. 마지막 날들에 러나르도는 자신의 인생을 정리했습니다. 수많은 노트를 차례대로 들춰봤습니다. 평생의 기록들을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발견들을 말입니다. 해부학 연구 7,0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이었습니다. 기계 설계도들, 수백 개의 발명품들과 아이디어들이 있었습니다. 예술론과 회화 이론, 아름다움의 원리에 대한 평생의 사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울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읽을 수 없는 자신만의 비밀 언어로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일까?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텐데. 잠깐 의심과 회한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언젠가는 이해할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1519년 5월 2일, 러나르도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평생을 되돌아봤습니다. 프란체스코 멜치가 손을 잡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스승님, 후회하는 일이 있으신가요? 러나르도는 한참을 생각한 후 천천히 말했습니다. 완성하지 못한 그림들이 많다. 끝까지 탐구하지 못한 궁금증들이 많다. 그것 때문에 후회하세요? 아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미완성도 완성의 한 형태일 것이다. 끝나지 않는 탐구가 진정한 삶의 모습일지도 모른다.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러나르도는 마지막으로 상상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기계가 정말로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모습을, 자신의 해부도를 보며 의사들이 더 나은 치료법을 개발하는 모습을, 그리고 수백 년 후에도 모나리자를 보고 미소 짓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방 안에는 깊고 평화로운 고요함이 가득했습니다. 촛불 하나가 마지막까지 깜빡이며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러나르도가 세상을 떠난 후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의 소중한 노트들은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제자들이 나눠 가졌고 수집가들이 사들였으며 도서관과 궁정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거울 글씨로 된 신비로운 기록들, 당시에는 아무도 읽을 수 없는 비밀스러운 문서들이었습니다. 300년이 지나서야 본격적으로 해독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내용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500년 전에 이미 헬리콥터를 설계했다니, 낙하산을 완벽하게 그려놨다니, 탱크와 잠수함의 원형을 구상했다니, 자동차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있었다니 말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미래에서 온 것이 아닐까?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해부학 연구였습니다. 심장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혈액의 순환 원리를 그려냈으며 뇌의 기능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추측했고 근육과 뼈의 상관관계를 현대의학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의학으로 확인한 것들을 이미 500년 전에 발견해놨던 것입니다. 그의 예술 작품들은 어떨까요? 최후의 만찬은 여전히 밀라노에 있습니다. 비록 색이 많이 바래고 일부가 심하게 훼손되었지만 매년 수백만 명이 그 앞에 서서 500년 전 그 극적인 순간을 느끼려 노력합니다. 모나리자는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작은 그림입니다. 하지만 그 신비로운 미소 앞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말을 잃고 넋을 잃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매혹적인 걸까요? 어쩌면 러나르도가 그 작은 캔버스에 담아낸 것은 단순한 미소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본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복잡하고 모순적이며 끝없이 신비로운 인간의 마음 자체를 말입니다. 현대의 과학자들과 예술가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러나르도는 최초의 현대인이었다. 호기심으로 세상을 바라본 최초의 진정한 탐구자였다. 예술과 과학을 인위적으로 구분하지 않은 최초의 융합적 사고자였고 관찰과 실험을 통해 진리를 추구한 최초의 실용적 학자였다고 평가받습니다. 그의 영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개발할 때 레오나르도의 인터페이스 스케치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영화 감독들이 그의 완벽한 구도와 빛의 활용법을 연구합니다. 현대 의사들이 그의 정밀한 해부도를 여전히 참고합니다. 공학자들이 그의 기계 설계 원리를 분석해서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어냅니다. 무엇보다 그가 후세에 남긴 가장 소중한 것은 태도입니다. 끝없는 호기심, 한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도전 정신, 모든 것을 연결해서 생각하는 통합적 사고방식, 그리고 완벽을 추구하되
완벽에 집착하지 않는 유연한 마음가짐을 말입니다. 왜? 라고 묻는 용기, 어떻게? 라고 탐구하는 집념, 만약에? 라고 상상하는 자유로운 정신이 그가 남긴 진정한 유산입니다. 러나르도는 완성보다 과정을 사랑했습니다. 답보다 질문을 중요하게 여겼고 성공보다 실험하는 과정 자체를 즐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많은 작품이 미완성으로 남았지만 그 미완성 자체가 또 다른 완성이었습니다. 영원히 탐구하고 발견하고 창조하라는 메시지였고 호기심을 잃지 말라는 당부였으며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시도해보라는 격려였습니다. 오늘날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러나르도의 정신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기술이 발달해도 인간의 창의성과 호기심은 대체할 수 없고 기계가 아무리 똑똑해져도 예술가의 감성과 상상력은 모방할 수 없으며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도 새로운 것을 꿈꾸고 시도하는 인간의 정신은 영원하다는 것을 그가 보여주었습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도 러나르도는 살아있습니다. 호기심 많은 아이의 순수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 안에서 완벽을 추구하다가도 미완성으로 남겨두는 용기를 가진 모든 예술가 안에서 과학과 예술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모든 창조자 안에서 그는 계속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가 죽음의 침상에서 남긴 마지막 말이 전해집니다. 나는 충분히 살았다. 호기심을 잃지 않고 궁금증을 품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그리고 끝까지 배우려 노력하면서 살았다. 이제 깊은 잠에 빠져드세요. 꿈속에서라도 자유롭게 날아보세요. 러나르도처럼 세상의 모든 것에 호기심을 품으며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도 상상해보며 그리고 무엇보다 아름다운 것들을 발견하는 기쁨을 느끼며 평온한 밤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